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미국과 유럽이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내년도 세계 경제가 어떨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만간 FOMC, 12월 달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대체적으로 얘기는 금리를 동결시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거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하고 내년도 미국의 금리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종료고요. 올해를 마감하는 12월 FOMC입니다.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동결입니다. 예. CME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인상 동결 확률이 거의 동결의 98% 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KB증권 역시도 12월 달에는 동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입니다. 과연 내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동결 기조로 쭉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 여부가 일단 변수일 것 같고요. 예. 다만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실물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1분기 때 상당 부분 둔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은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올해 선제적으로 7월 달, 9월 달, 10월 달 연속해서 3차례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스탠스보다는 많으면 한 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그 역시도 더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12월 FOMC에서 많은 부분 나타날 거고요. 저희가 보는 점도표라든지 수천 경제 전망이 이러한 힌트들을 저희에게 조금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2월 달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결을 전망을 하셨고요. 내년도는 많으면 한 번, 아니면 완전한 동결.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FOMC 회의 열리고요. 동결하고 내년도에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조금 불분명하고 이런 상태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행이라 그러면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주변국들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스탠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은행은 한 2분기쯤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경제가 내년도 기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 워낙 재정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으로 인해서 정책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기저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내년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저희가 4월 말쯤에 받아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이후의 흐름인 2분기쯤에는 한국은행도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높이 본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내년 2분기 정도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대신에 어떤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냐 하면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동결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매우 낮죠. 예. 과거에 비해서. 물론 주요국들보다는 높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기초 체력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또한 실효화한 얘기도 있죠. 지금 현재 실효화한이 0%, 실제 금리가 0%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 125bp 정도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작용할까? 오늘 한국의 가계 부채를 보면 GDP 대비 연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가처분 소득 대비는 160%를 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를 낮춰주면 과연 소비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경제 앞단에서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는 분명히 추가적인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압박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하가 미국처럼 선제적인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 하단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적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또다시 경기 부양 대책에 나섰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조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MMT입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한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이제 그 트렌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일본이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가장 근원에는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한국과의 마찰 뿐만 아니고 내수적으로도 소비세 인상 효과가 경기 둔화 사이클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일본이 제로금리 시대를 꽤 일찍 열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대화폐 이론, MNT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책을 쓴다는 게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효과입니다. 재정 승수를 감안해 봤을 때 분명 연간으로 GDP 한 0.2%포인트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10월 소비세율 인상, 또 한국과의 마찰, 대외적인 미국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재정 정책을 쓴다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실물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서 바닥을 지금 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면 나빠질 거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엇갈린 형태입니다. 8월, 9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즉 연간으로 봤을 때 성장률은 저희가 숫자로 보면 1.7%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1.9% 정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는 계속해서 좋았고요. 더구나 선제적 금리 인하 효과가 고용시장을 비롯해서 가계 소비의 증가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 생산 쪽을 조금 보면 소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분명 촉매제의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추가 낙폭이 좀 확대됐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이 판이 깨질 가능성은 극히 적어졌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예. 제조업 측면에서의 심리 지수를 빠른 반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리가 움직이면, 즉 서베이 지표가 움직이면 실물 지표가 시차를 갖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빠른 심리 지수들의 반등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나타났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는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 어려워졌던 부분들이 이제 제조업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씩 그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서 다시 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조업이 조금씩은 이제 그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볼 부분이 유로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기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별로 좋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아주 뭐 톡톡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정말로 이제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2017년 12월 달이 경기 고점이었습니다. 예. 주요국들 중에서 고점이 좀 빨랐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보는 전망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쯤, 그러니까 한 6, 7개월 뒤에는 유로존이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먼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독일 경제, 즉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꽤 높아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침체는 아니었다라는 안도감을 줄 만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12월 달 유로존의 센서스 투자 지수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심리 지수인데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탈피하면서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유로존의 심리 지수가 돌아선 가장 큰 이유에는 역시 미중도 있었겠지만 유로존이 갖고 있는 브렉짓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1월 이후로 노딜은 아닐 것이다라는 상당 부분 우려 섞였던 이벤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감된 측면이 현재 유로존의 심리 지수들의 어느 정도 끌어올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베이 지표, 심리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실물 지표와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로존 역시도 추가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포착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유럽 경제가 다른 곳보다도 먼저 하락했던 영향도 있고 또 브렉시트가 최근에 조금씩 풀려나가서요. 12월에 영국의 총선을 계기로 해서 아마 가닥을 잡으면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심리를 올리는 역할을 했고 또 심리가 올라가면서 실물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내년도에 조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유럽도 회복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는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V자 형태로 올라온다면 아주 이건 멋있는 그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쫙 깔려버리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 참 골치 아픈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 이후의 모양은 어떻게 지금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2020년대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의 키워드가 뉴노멀이었죠. 성장과 물가가 낮은 국면으로 지속되는 시대였습니다. 2020년대에도 저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시계 자체는 로우 그로스 인플레이션 리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과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될 것이다 라는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있겠죠. 하지만 그 반등의 폭 자체가 우리가 과거랑 계속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낮고 이런 그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의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옛날처럼 경기가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정한 수준 정도를 좀 머무는 그런 정도로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이 역시 이제 무역 협상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협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5일 날 관세를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 또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 시각으로 16일입니다. 예. 월요일 장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12월 15일 날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 사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되더라도 이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세 부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아무튼 뭐 견딜 수 없을 정도 이런 것들은 아닐 거고 세계 경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는 형태로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